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서 이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깜깜이 산정이다, 세금 폭탄이다 그런 비난이 고조되고 있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돼서 상당히 공시가격이 합리적이냐, 너무 높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됐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가 되죠. 네. 김 소장님, 네. 지금 그 공시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생기는 불만들이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가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여러 가지 기초연금 네.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국민들이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내가 돈을 내게 되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좀 작년 대비해서도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종시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분보다 더 많이 공시가격 변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고요. 물론 정부에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현실화율을 하겠다, 2030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시장의 반응보다도 이게 상승폭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어서 작년에도 안 오른 거 아니고요. 재작년에도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이 14.73%였는데 이번에 19.91%로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다 올라서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크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 교수님, 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가 목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이제 예고를 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에게 닥치니까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평균 19% 이상 오르니까 좀 감당 불가능하다. 아까 김 소장이 얘기한 대로 세금을 이 기준으로 내야 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런 불만들이 조금 타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큰 영향이랄까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보유세 부담이 있을까봐 작년에 또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또 내려주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95% 정도의 이 집이 없거나 그다음에 저렴한 한 채를 대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일부의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논란은 어제 오늘의 논란은 그 언론이 그런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혼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이 공시가격 이 제도의 정상화로 가는 그 단 과정에서의 부작용이고 아직 사실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 딱 첫 해 시작하는 건데도 이렇게 과도하게 저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향후 10년 동안 쭉 가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우려가 듭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 인구는 되게 소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당시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다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는 그때의 그러한 부동산 세금 폭탄 이런 문제가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한 이 종부세 제도가 중간 과정에서 조금 약화되거나 완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생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군요.
지금 정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전국 전체로 봤을 때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게 이제 90%를 조금 더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목소리를 일부 언론이 조금 너무 과대 표장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냐. 공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고요. 네. 물론 뭐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뭐 전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안 되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집이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네. 빌라, 뭐 다세대, 지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통계를 내면 뭐 일부의 문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기준해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거주자들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노무현 정부 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옛날 그 지금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다소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또 6억이거든요. 그 당시 공시가격 6억이었으면 고가 아파트다 뭐 1세대 1주택이 9억이면 고가 아파트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5년 동안 집값은 2배, 3배 올랐는데 그 기준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가격 정도는 6억이 아니라 뭐 지금 9억이나 공시가격 9억, 그잖아요? 네. 종합부동산 1주택 기준으로. 1주택은 네. 9억이죠. 9억이죠. 합산이면 그 9억을 뭐 예전에도 9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은 3배 정도 올랐으면 어. 기준도 보면 어차피 현실화율을 한다면 기준도 3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배가 아니면 2배 정도라도 올려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종부세를 매기는 가격 기준을 공시가 9억을 올려야 된다. 원래 부유세 그러니까 잘 사는 고가 주택이 대상이었다면 그 기준을 왜 15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라면 불만 안 가질 수도 없고요. 예. 뭐 지금, 의구심이 지금 들고. 공시가가 네. 과연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를 논의하기 앞서서 뭐 9억 원을 좀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 교수님의 의견을 또 세율하고 한번 보시나요? 중과세도 계속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세율도 올렸고 세율.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올렸고 뭐 중과세 뭐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도 하고 예. 기준은 15년 전 가격이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시가 9억 원 예. 종부세 과세 대상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뭐 6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10년을 그 기간으로 해서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직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현실화 로드맵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세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리가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6억인데 뭐 지금하고 비슷하니까 이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때 6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뭐 상위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사실 우리가 고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준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6억 뭐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1% 기준이고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은 지금 4%가 확대가 된 거거든요. 자, 1%까지만 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까지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전 국민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4%에 걸리는 4%를 대상으로 하는 이 9억이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판단, 상황 판단을 가지고 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다면 공시지가가 1가구 기준으로 종부세 매기는 대상이 2008년 말에 이제 공시가 9억으로 정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네. 그걸 높이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지금 많은 불만들 중에 하나가 왜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뭐 비슷하게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또는 세종시 같은 게 지금 보면 네. 집값이 4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네. 왜 공시지가는 70%나 올랐느냐? 네. 또는 또 사례를 들면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5%씩밖에 안 올랐는데 노원구는 공시지가가 34%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강북구는 22%.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오른 것 같으냐? 이 기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발표될 때 저는 예. 좀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예.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점이 이런 오해라며 오해, 그러니까 불만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번에 좀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걸 단기간에 숨가쁘게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어차피 2030년까지 현실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030년까지 좀- 시가의 90% 그렇죠. 목표죠. 그러면 네. 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아무리 집값이 뭐 40% 50% 오르면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도 10년 정도 텀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집값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닌 실수요자들도 많고요. 서울에서 뭐 노원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역인데 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그럴 수는 있죠.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몇십만 원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강남이라든지 고가 지역 주택들이 뭐 많이 오르는 거는 괜찮고 아닌 지역들은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 뭐 이런 논리는 10,000원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뭐 100만 원 내는 것도 부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공시가격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올랐다면 예.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납득할 만한 정도 수준의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괜한 이런 논란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이 불신이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도 좀 떨어질 텐데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공시가격을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고 하는 것을 사실 시가 시세 현실화라고 하는 로드맵도 이번에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앞으로는 더 투명화해야 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동일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원구 이런 쪽이 왜 아파트인데 뭐 많이 올랐냐 이런 예. 건 이건 있습니다. 예.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이고 올해 이제 조금 평균으로 올렸는데요. 예. 그동안의 문제가 그것도 약간 지금까지는 어디는 68% 평균을 기준으로 한 70 몇 %였고 어디는 68%를 기준으로 50 몇 %였고 좀 낮았고. 예, 지역에 따라서 되게 달랐고요. 저희가 그 참여연대에서 작년에 총과 조사해 본 바에 예. 따르면 서울하고 지방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의 어느 지역이 훨씬 더 낮고 예,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낮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도 이제 예.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을 때 예. 공동주택이 뭐 68%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왜 이거를 예. 지금 말씀하시기를 빨리빨리 올리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 이게 10년 동안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예. 15억 이상은 좀 빨리 올리고 9억 이상은 천천히 올리고 그래서 9억 이하는 아직 올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화율을. 예. 현실화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 현재 현실화율에도 미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데는 비싸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빨리 실시를 해서 올랐고 그러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집이 있습니까? 그 집들에 대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뭐 정부가 어디는 들쭉날쭉하게 원칙 없이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말씀. 그런 분들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부산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 부산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이 훨씬 적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똑같이 올랐다. 이런 불만. 또 같은 아파트 단지만 다른데 똑같이 지어졌고 평수도 똑같고 다가 입주 시기도 같고 시세도 같고 평수도 같은데 한 단지는 종부세 대상이고 아니다. 혹시 조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문제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업무량을 보면 예. 520명이거든요.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공시가 조사하는 520명인데 사람들. 845동을 뭐 26,000 가구, 1인명 한 명이 845동에 26,000 가구를 조사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엑셀 파일 정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그 정부 발표처럼 동이나 층이나 향이나 예.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반영됐을까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
교수님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도 이걸 궁금해할 거예요. 어떤 걸요? 현실화율을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화율이 왜 필요하고 공시가격을 왜 그렇게 올려야 되고 결국 증세 아니냐. 내 세금을 더 걷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렇게 현실화율을 해서 국민들 삶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한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국민적인 내 돈을 내는데 적어도 공감이 되고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조세 불만도 줄어들 텐데 현실화율을 해야 된대.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내 세금 더 걷어가는 거 아니야?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수님께서 좀 그러니까 설명을 공시가격에 좀 해주시면 따라서 건강보험도 달라지고 그렇죠. 다 오르죠. 종부세 모든 게 달라지는데 왜 그거를 현실화를 해서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가려고 하는 게 국민들 아니냐?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돈을 더 내게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또 적게 내는 것 같지는 예, 뭐 않은데. 제가 정부는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동안에 언론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해설을 해주기보다 예. 무조건 올려서 나쁘다 이런 위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올려야 되냐면은 예. 예를 들어 다 똑같이 뭐 70%현 시세의 70%로 다 똑같이 공시 가격을 결정하면 다 공평하게 70%로 되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3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70%면 뭐 얼마죠? 30%가 2억 1천만 원인 2억 거죠. 1천만 원이요?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70%면 얼마죠? 7억입니다. 7억이죠. 네. 그럼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복지를 주거나 할 때는 그러면 그 70%를 기준으로 할 때하고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하고는 그 집값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것이 부분이 그 정확한 가격을 반영할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세에 네.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10억 뭐 5억 네. 소득 있는 사람하고 뭐 1,0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하고 예. 다 줄여가지고 70%를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은 시세로 가는 것이 맞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세부담이 되느냐, 너무 많으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과표나 세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네. 현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세 반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자산이 많은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뭐 500 몇 명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은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표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요. 아파트의 그 잡는 특징이 여러 가지입니다. 향, 층, 예를 들어 이제 뭐죠? 서브웨이까지 지하철까지의 거리부터 해서 한 20 몇 가지를 다 잡아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정부가 그 자세한 네. 그 어떻게 했는가를 발표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 이제 공시가격 자체는 실거래가와 가깝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이제 세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지금 그 저희 유튜브로 계속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댓글을 보면 누가 올려놨느냐, 잘못된 정책으로 올려놓고 세금을 올린다. 그리고 정부 마음대로 정하면 그게 기준이냐. 또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 과태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요. 특히 그러니까 세금을 물게 되면 이렇게 힘든 거죠. 이런 불만이 많은데 가장 이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의 경우 네. 이 종부세를 내는 게 가장 힘들다. 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먼저 좀 또 궁금한 게 아까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세로 가까이 가야만 뭐 이게 해소가 되고 좋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시세대로 가나 시세의 70%라고 하나 저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도 그렇고요. 소득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구간별로 세율이 다 달라서 결국에는 비싼 집이 더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화 유리해서 70%는 뭐 부자들이 혜택을 보고 아니 뭐 좀 그렇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70% 하나 100% 하나 좋습니다. 다 현실화율 좋은데 자체가 그렇게 어차피 필요 누진세율 없다는 그거는 구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십니다. 어차피 누진세율 구간으로 그렇고요. 네. 1주택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네. 어떤 할아버지인데
실제로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고정 수입은 없습니다. 고정 네. 수입은 없는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이 되죠. 작년에 내보니까 네. 올랐고 올해도 더 오른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도저히 못 버티고 팔고 이제 뭐 자식한테 좀 주고 자기는 뭐 지방으로 가든지 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투기를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왜? 내 집 하나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세금 부담 1년에 예.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내는 게 그게 적은 부담은 아니거든요. 월 네. 100만 원씩 정부에 월세를 내는 입장인데 다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저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지만 30년 전에 집 하나 사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물론 정부에서 뭐 공제도 해주고 뭐 연령별로 이렇게 해주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1주택자의 무거운 종부세가 좀 불합리하다는데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정 교수님 적어도 그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구제가 저도 그 필요하지 않나. 실수요자라고 하는 분 하는 네. 그 계층에 대해서는 이 세부담을 그렇게 무겁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1가구 1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구어 기준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맨날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 달랑 3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고령자 특별 그 공제가 있어서 네. 1가구 1주택이고 뭐죠? 5년 이상 거주하고 하면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액수도 이 부부면은 6억 6억씩 해서 12억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제로 내야 되는 액수는 예. 전체 그 주택 가격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도 우리가 10,000원이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면 뭐 1,000원이냐 아니냐 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보유세 체계를 거기에 맞춰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작년에 그 예. 연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소득도 많습니다. 대부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주 소수의 그러한 아주 소수의 0.3%나 이렇게 되는 고령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데 그런 아주 고가 아파트에 사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뭐 하고 해가지고 소득과 자산이 대부분은 다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너무나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는 보유세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없고 집을 팔아도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예. 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는 네.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게 정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부세 납세 이연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한다라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눠서 좀 늦춰서 나중에 나중에 네. 집을 처분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그 시점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기 싫다,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래도 그 내는 건 내는 거잖아요. 면제받는 건 아니잖아요. 늦춰서 내는 뿐이지. 근데 본인이 30년 전에 1억짜리를 샀는데 예. 지금 가격이 뭐 10억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10억의 보유세를 내야 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집값이 9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속 시점에서 그 낸 것을 다 내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근데 양도세는 내잖아요. 또. 양도세 양도세도 당연히 지금 그것도 하는 이제 거죠. 이익이 난 것에 일부를 네. 내는 거지 다 내는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지금 2주택, 3주택 이상이면 거의 70%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다 되고. 이익이 나는 그러면 것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죠. 내더라도 뭐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근데 보완 제가 몇 수단은 년치를 한 필요하지 10년치를 않을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그래도 보유세 뭐 다 내도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라는 건 팔고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습니다. 예.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까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3억씩, 6억씩 돈을 빌려서 그렇게 집을 살까요? 그건 당연히 여전히 그쪽으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유세, 이제 보유세 대표적인 종부세, 재산세인데 네. 보유세를 좀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좀 낮추는 게 조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 정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종부세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율도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값도 올라가니까 종부세 계속 올라가는데 양도세도 낮추지 않고 올라가면 결국 이 정부의 조세 정책과도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거고 원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불합리한 게
취득세도 지금 강화됐고요. 보유세도 강화됐고 양도세도 강화됐는데 취득세 좋습니다. 뭐 취득세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집 살 때 한 번 내지만 최근에 중과세가 됐잖아요. 3주택이 되면 12% 내기 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단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예. 양도세가 지금 올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올 6월 1일 지나면 75%까지 최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좀 출구를 만들어 준다면 뭐 예. 면제를 해줘라는 게 아니라 중과세 정도만 빼줘도 저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공개발, 뭐 상기 신도시 말이 많은데 예. 한시적으로만 해줘도 시장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40% 정도 일반 세율만 해줘도 한시적으로 하면 상당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올 텐데 양도세도 틀어막고 있고 계속 예. 말은 나왔어요. 이게 뭐 여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 나오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뭐 불로소득 환수가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예. 40% 50% 내는 게 저는 적게 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밸런스 균형을 한다면 지금 공급 문제도 의외로 좀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시장에 매물들만 많이 나와도 의외로 주택 시장 빨리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뭐 저는 혹시- 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단 양도세가 거래세냐? 거래 그래. 과정에서 내긴 하지만 양도세는 거래세는 아니죠. 네, 양도세는 소득세로군요. 예. 자본이득세인 자본이득세. 거죠. 다른 나라들 다 캐피털 게인세라고 예. 해서 자본이득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낮춰 좀 지금 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6월 지나서 양도세가 무거워지니까 지금 팔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높거든요. 지금도 현재에서 그건 이제 좀- 보는 이제 관점에 6월부터 따라 더 다른 무거워지는 것이고. 거니까. 예. 10% 더 예, 그러니까 뭐 유인 체계를 음. 사람들이 왜 6월 지나면 높아지는데 안 내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예. 종이 호랑이일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양도세가 무거워지지만 그렇게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뭐 그 2년 과거에는 거주 조건이 없었다가 약했다가 예. 거주를 조금 더 넣었다거나 네. 뭐 아니면 그 투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뭐 2주택도 봐준다거나 사실은 강화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흔들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여당의 오늘 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농내 최고위원도 종부세가 미처분 이익이다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에 대한 보유세가 좀 무겁지 않느냐.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선거 때문에 어떤 그런 건지 뭐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의원님들 예. 만나보면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 지역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생각해 보면은 네. 대부분의 그 진짜로 말하는 서민이라던가 예. 이런 사람들은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전화를 많이 하고 예. 국회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전화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전 국민을 따져놓고 보면은 말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 음. 이것이 사실 정부가 뭐 이런 세액 부담을 강화해서 때문이냐?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흔들기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무겁게 했더라면 오히려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 네. 2017년 그때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핀셋 규제는 이렇게 해서 풍선 효과로 자꾸자꾸 도망가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네.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방금 그 댓글에 세금을 올리면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또 댓글이 달렸네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다 갚버린다 전가가 된다. 그래서 그 세입자 대책을 이번 6월 1일부터 예. 전월세 신고도 하고 임대료 규제도 하고 음.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다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임대가 거의 50% 넘어가지만 네.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값이나 주거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거든요. 우리는 정부가 뭐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면 사유재산 침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반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면은 그런 문제들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공시지가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이의 예. 신청은 이제 한 달 내에 하면 되는데 예. 뭐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작년 정부가 같은 잘안 경우는 받아줍니까? 그래도? 민원이 이제 3만 7천 건 정도 발생했는데 수용률이 3% 정도 됐고요. 이의 신청은 8,20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수용은 13건, 0.02%, 0.2% 정도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예. 하는 경우들은 있겠죠. 예. 뭐 제주도에서는 단체로 하고 서초구 또 제주도에서는 전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하자, 공시가격을 동결하자 하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 여론의 반응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네, 공시지가 문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